박우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박우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1장 과학으로 읽는 뉴스 5. 반도체 전쟁. 불화수소가 뭐기에? 2019년 여름 한국 반도체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물질을 한국에 팔지 않겠다고 느닷없이 결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이 해당 화학 물질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통과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허가 심사를 빌미로 판매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20년 여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행스럽게도 한국 반도체 업계는 우려한 만큼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업계 종사자들과 기업, 정부가 단기간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많은 소재를 국산화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하여 대처했습니다. 온 국민이 평생 동안 한번 들어볼까 말까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조 공정에 왜 화학약품들이 필요한지 공부해 봅시다. 반도체의 화학 구조. 세상의 다양한 물질은 금속처럼 전기를 잘 통과시키는 도체와 고무 같은 부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입니다. 원소 기호 SI로 표시되는 규소 혹은 실리콘이라는 광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결정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는 1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10개는 안쪽에 있고 4개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바깥쪽 4개의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부르는데 다른 원자와 결합할 때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실리콘은 이 원자들이 서로 최외곽 전자들을 공유하며 결합하여 단단한 결정체를 이룹니다. 최외곽 전자들은 실리콘 원자들의 결합에 구속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잠시 실리콘이라는 이름에 얽힌 오해를 풀고 갑시다. 유리창 가장자리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바르는 고무 재질의 재료도 실리콘이라고 부르죠. 혼동될 수 있는데요. 실리콘 광물질은 SiLiCon 실리콘이고 고무 재질의 실리콘은 SiLiConE입니다. 공교롭게도 발음은 같지만 다른 재료입니다. 반도체용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으면 전기적 성질이 살짝 바뀝니다. 원소기호 P로 표시되는 인이라는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인을 실리콘에 넣으면 4개의 전자는 실리콘과 결합에 사용되고 하나가 남습니다. 이 남은 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붕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붕소의 최외곽 전자는 3개이기 때문에 마치 전자를 위한 자리가 하나 남아있는 것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를 전공이라고 부릅니다. 전공 주변의 전자는 전공을 채우려고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원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적절히 조합해 만든 새로운 전자 소자가 1947년 발명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트랜지스터입니다. 첫 트랜지스터는 실리콘 대신 게르마늄이라는 광물을 이용했는데 최외곽 전자가 실리콘과 같이 4개이기 때문에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트랜지스터는 과거 진공관을 대체하는 증폭기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음향기기가 소형화되는데 물꼬를 틔운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림 1-5와 같이 N형 반도체 2개와 P형 반도체 하나를 샌드위치처럼 붙여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배터리 A도 그림처럼 연결했습니다. 배터리 B는 아직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A의 음극에서 공급된 전자와 왼쪽 N형 반도체의 전자 때문에 P형의 전공은 왼쪽에 몰려있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배터리 A의 양극 쪽으로 쏠립니다. 또한 오른쪽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경계에서는 전자가 전공에 들어가서 공핍층이라는 부분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P형의 전공과 오른쪽 N형의 전자가 서로 멀어져 그 사이를 전자가 지나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구의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만약 스위치를 눌러 배터리 B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B의 음극에서 출발한 전자는 N형의 전자와 함께 P형의 전공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배터리 B의 양극 쪽으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황과 달리 P형에 모인 과잉의 전자가 오른쪽 N형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더 신기한 것은 위쪽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로 아래쪽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배터리 A가 배터리 B보다 고전압이라면 전류 증폭을 유도할 수 있죠. 증폭기로 사용되던 반도체는 디지털을 만나면서 더 높이 도약합니다. 반도체가 0과 1을 다루는데 탁월한 물리적 성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NPN 반도체 그림에서 배터리 B에서 흐른 전류가 어떤 경계값보다 높으면 전구가 켜지고 경계값보다 낮으면 전구가 꺼집니다. 이렇게 신호를 스위치처럼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반도체의 시작점입니다. 반도체 공정이란 우리가 특정하게 작동을 하는 반도체 소자를 얻기 위해서는 다량의 N형과 P형 반도체를 이용해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의 구조는 마치 건물을 지어 올린 것처럼 3차원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약 8가지의 기본 공정이 필요하고 이 공정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반복해 하나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 공정의 초기 몇 단계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기둥 모양의 실리콘을 만들고 이를 잘라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듭니다. 이 위에 격자로 여러 개의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림 1-6 가처럼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산화시켜 보호막을 만들고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액을 바릅니다. 그 위에 일종의 사진 필름과 같은 마스크를 두고 자외선을 쬐어줍니다. 그러면 나처럼 마스크 모양에 맞춰 포토레지스트가 부분적으로 빛에 반응하여 깎여 나갑니다. 그 뒤에 식각 공정을 거치면 다처럼 산화막이 부분적으로 제거됩니다. 끝으로 감광액까지 제거하면 라처럼 부분적으로 노출된 실리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출된 실리콘에 불순물을 주입하여 N형 또는 P형 반도체로 만드는 작업이 뒤를 잇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을 막아버린 재료가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액과 식각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제조 초기 단계를 방해하는 심각한 조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그렇게 높았다는 데 놀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구를 탓하기에 모호한 부분입니다. 국제무역은 비교 우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그동안 순도가 높은 화학 물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었고 그러한 비교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굳이 일본의 그 기업들과 출혈 경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은 글로벌 경제 전체를 보았을 때도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악용하면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WTO 체제 속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본처럼 무역을 정치 외교의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70%로 매우 높습니다. 대량 생산 시설에 과감히 투자하고 불량률을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에 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두뇌를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설계가 어렵고 선두주자를 추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년 전부터 한국 반도체 업계가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란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본 정부가 참으로 기분 나쁘게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석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도체 공정의 정밀도. 반도체 회사 직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으로 감싸고 마스크와 고글까지 쓴 채 반도체 제조 장비를 다루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집적 회로를 만들 때는 클린룸이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이 클린룸은 먼지가 극히 적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 몸에서도 먼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꼭 갖춰야 합니다. 클린룸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불리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인 공간 속에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먼지 딱 하나 있는 상태를 1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숨쉬는 일반 공기가 약 300만 클래스인 반면 보통 반도체가 1에서 10클래스 정도의 클린룸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니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해야 할까요? 반도체 구조가 매우 정교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로에서 전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선이 있는데 그 폭이 최근 수 나노미터까지 낮아졌습니다. 1나노미터는 1미터를 10억 개로 쪼갠 것이고 머리카락 굵기를 10만 개로 조각낸 것입니다. 정말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깎거나 변형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빛을 쬐이고 화학 반응을 유도하여 만듭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할까요?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면 전자제품의 크기와 무게도 작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차적 이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작아지면 전력 소모가 줄고 발열 현상도 완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개수도 증가하여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반도체 회사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는 1965년에 반도체의 성능은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법칙을 내놓았습니다.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법칙은 반도체 업계의 발전 추이를 관찰하여 앞으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무어가 이 법칙을 내놓았을 때 18개월이라고 했는지 24개월이라고 했는지를 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법칙은 물리학 혹은 수학에 기반을 두고 유도한 것이 아니고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를 수치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무어의 법칙에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 업계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이와 같은 성능 향상을 이끌어낸 한 요소가 집적도, 즉 같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의 수였습니다. 요즘은 7나노 공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폭이 7나노미터인 전선이 들어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 분자 약 20개를 쌓으면 7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정말 작고 미세한 크기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10나노의 벽을 깨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자가 양자역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시적인 크기의 회로에서는 전자가 우리의 직관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면 그 속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도체가 매우 작아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와 폭이 함께 미세해지다 보니 전자가 연속으로 흐른다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자는 전자처럼 매우 작은 입자를 지칭하는데 양자의 위치는 수학적으로 서술할 때 어느 특정 지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파동적 성질 때문입니다. 빛이 입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파동처럼 보이기도 해서 과거 학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죠. 사실 작은 입자들은 모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이 모든 것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순간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표현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만 우리가
전자의 양자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두 개의 독립된 전기 회로가 있고 그 사이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체를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매우 작다면 한쪽 회로에 있던 전자가 절연체를 뛰어넘어 다른 쪽 회로로 순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물체의 연속적인 움직임만 관찰할 수 있는 거시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측 가능한 현상이며 전자현미경의 일종인 주사 터널링 현미경처럼 이러한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물질의 미세 표면 구조를 사진처럼 찍는 기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업계는 5나노 공정과 3나노 공정을 두고 패권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장벽을 어떻게 돌파할지 무척 궁금합니다.